하다가 채용 비리를 성역 없이 다루겠다는 취지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동일 논란이 되자 김 전 원내대표는 추가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를 환영하고 수용한다면서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유준영 씨 취업 박해 의혹도 왜 남아갖고 그래? 왜 남아갖고 그래? 정부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오는 2022년까지 전용 상품권 18조 원어치를 발행해서 매출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빚 갚을 능력은 부족하지만 갚으려고 노력한 자영업자에게는 채무를 일부 변제해주는 등 맞춤형 채무 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 전통시장의 주차장 확보율을 100%까지 끌어올려 고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로페이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정책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아직은 불편한 점이 더 많았습니다. 홍마정 기자. 시범 운영 첫날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맹점 스티커는 붙어있지만 상인은 정작 서비스를 알지 못합니다. 근처 다른 가게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잖아요. 체인 더미다 보니까 뭘 계정이 있어야 뭘 무슨 계산을 하는데 몇 명이 없다고. 10군데만의 겨우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앱을 켜고 QR코드를 인식한 뒤 금액을 적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결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결제보다 시간도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결제를 시연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렵지 않게 결제를 했지만 함께 방문한 한국회의 의원은 사용 방식이 어렵다며 수차례나 결제했습니다. 조회수에 따라서 제로페이가 생소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사용이 안 될까봐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연결이 좀 잘 안 되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는 결제하기도 조금 어렵고 번거롭기도 하고. 66만 소상공인 업체 중 제로페이 가입 점포는 아직 2만여 곳에 그칩니다. 서울시는 시범 시행 기간에 가맹점을 열고 결제 방식도 편리하게 보완해 내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지난달 KBS에 들어온 제보 하나. 쓴 돈의 80%를 돌려준다는 마법의 페이가 있다. 어쩐지 이상하게 알아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비슷한 제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사실인지 사기인지 현재 기태가 확인해봤습니다. 이른바 80% 빅매치가 되면 만원짜리 음식을 먹으면 그래서 오늘 저 호랑이가 많이 나온 거야? 네, 지금 홈 맞추고 있잖아 지금. 본인도 혜택이 너무 좋아 이 페이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저기 그 호랑이 6개 섞어구나. 달수상 6개밖에 없지. 카드도 필요 없다는 또 다른 페이 가맹점을 가봤습니다. 뭐야? 알았어, 편하고 이거 말 것을 괜히 또. 그래. 아니 왜 이래 땀을 흘려줬어요? 고문님은 땀 하나도 안 났는데. 고문님 땀 많이 났지. 안 났어. 마른 장작이야? 오늘 마른 장작이야? 아니 우리 뭐에 헐고 있어야 헐것이 있어야 땀을 흘리지. 이거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마른 장작이야? 사람 물이 나와야 돼 물이. 우리 알까지는 그죠? 물 끊친 지가 오래됐어. 아니 물 진짜 오래된 게 아니고요. 고문님은 컨트롤 잘했으니까 집중을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자른 거야? 집중을 잘하실 것 같아요. 꼭 필요한데 쓸데없는 누가 기계를 다니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흘리는 거 말고 꼭 필요한 데만 흘려야지. 마른 장작이야. 아니. 고문님이 그래라. 참 이게 몰랐더니 난 걔가 초반에 에러를 많이 해갖고 해내구만.
아 왜 쉽게 오는 것을 허덕거리냐고. 어머니 오늘 잘 쳤어요. 어머니. 네? 오늘 잘 쳤어. 야이씨. 잘 쳤으면 그렇게 비기까지. 6대 한이 정도밖에. 아니 5대 4에서 더블 폴탄 고리가 넘어간 거야. 5대 4. 아니야. 이 팀은 컴퓨터 강팀이야. 아니 근데 그 5대 4한테 더블 폴 됐는데 그냥 5대 5라 그러고 그냥 넘어갔거든. 아 타이브를 하자 그래. 그 이주범이 사고 치신 거예요? 아 저랑 이준무. 아, 그러신 거예요? 그래요? 근데 마지막 볼도 떴는 볼인데 띵은 막혔더라고. 확 돌렸어. 너는 뭐 저쪽으로 저쪽에 있었는데 뭐. 돌리니까 엉덩이. 그런 아, 거 아마 또 이주범이 사고 친 거예요, 편자네. 아, 고모님이 반성하시면 하네 그럼. 오늘 많이 그래야 오늘 잘 쳤어. 아니, 고모님이 반성하시면 하네. 아니 5대 2에서 따라잡히가 4대 3이니까 5대 3에서 따라잡혔나. 아니, 고모님은 만족 못 하실 생각이었어. 아니 오늘 우리는 이제 4대2 5대3 이렇게 가고 원하는 마지막을 패치인데 그 트리플 매칭 그랬을 거야. 근데 마지막을 다른 폴트를 했어. 그래서 하고 이제 5대 5라고 이제 헤드 포인트로 압수를 하는데 타이머를 다른 폴트로 물어 끝낼 것 같은데 타이머를 꺼내가지고 시켰네. 우리가 쉬고 있다가 그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계속 뭐가 되니까 이게 해볼 만하다 싶었어. 아니 내가 따블이가 나랑 이재용 이사람 알볼트인데 5대 5 같아. 헤드 포인트라고 끝내자 그래. 가는데 갑자기 물릴 수도 없고 그거 개 끌려가가지고 하기 싫던데 우리는 헤드 포인트로 딱 가는데 거기다 불려가지고 시간이 막판에 고모님은 뭐야? 무슨 띠예요? 집띠예요? 호랑이인데 소죠, 그런 거. 아, 그 저기가 저기구나. 호랑이 띠구나. 박준원 거. 네. 아, 저랑 뛰던 거 없이네. 가볍게. 누가? 58이네. 이태희의 백서를 확인해봤습니다. 뛰던가? 성이 씨하고구나. 얼마 차이 안 나면 같이 놀고구만. 같이 지구구만. 아니, 제가 아니. 고모님은 어차피 세대를 뛰어넘어서 안 되면 이제 박 고모님은 같이 60대가 안 되나? 박 고모님 좀 기다리시라 그러죠. 6학년끼리. 같은 6학년끼리. 그래. 문제 갑니다. 네, 들어가세요. 검들의 미팅일 때 빨리 어디 가만 서면 도망가야 돼요.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마크 블루. 구글 측은 이런 사람이 근무한 적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다시 설명회를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걸 좀 시작할 때서는 오래된 얘기고 이제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거. 개발자랑은 관계가 없어요. 잦은 오류로 투자 위험이 높다고 묻자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허상의 본 숫자를 현실로 만들자는 것이 혁명의 핵심. 우리 차이입니다. 뭐라고 하려고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등을 내세운 신종페이는 미끼일 뿐 실상은 다단계나 폰지 사기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암호화폐 관련한 거에 투자한다. 그러면 100세에 대한 검토는 기본이에요. 부실하다라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후죽순 퍼지는 신종페이 사기. 피해자만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법의 페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끈질긴 K 정유주입니다. 최근 미국 LA 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에 실려있던 화물이 하역 과정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붙은 화물은 리튬 배터리였는데 신고 목록에 없었던 화물로 들어가서 이 열방 항공 김용준 기자의 단독입니다. 지난 2일 인천에서 출발해 LA 공항에 도착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야간 하역 중 화물을 분류하다가 갑자기 화재가 났습니다. 지게차가 상자를 건드려 파손되면서 불이 붙은 겁니다. 연기가 나고 소동이 일자 현지 소방대와 경찰, 연방항공청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화재 조사 과정에 화물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불이 붙은 상자 안에 리튬 배터리 수십 개가 들어있었는데 화물 신고 목록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폭발성이 있는 리튬 배터리는 기타 위험 물질로 분류해야 하고 고위험일 경우에는 항공 운송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조종사들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운송을 하고 있는 조종사들한테도 이거를 정확하게 팩트를 알려대고 상호 대책까지도 충분하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아시아나항공 측은
화물 주인이 리튬 배터리 단품 30개를 붙이면서 기기에 부착된 배터리라고 허위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적으로 화주 책임이란 겁니다. 리튬 배터리 운송 업체가 고의로 허위 신고한 건이며 저희는 아야타 기준보다 강화된 리튬 배터리 운송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부처도 화물은 운송장만 확인하는 게 관행이라며 허위 신고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확인 절차는 있는데 피해는 지원했고 이게 위험을 안다는 판단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2011년에도 리튬 배터리와 인화성 물질이 실린 아시아노 화물기에 불이 나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7년 동안 리튬 배터리 운송을 중단했다가 지난 4월부터 재개했는데 8개월 만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영균 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 씨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특별 근로감독 참여와 태안화력 전체 발전기의 작업 중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준 기자입니다. 김영균 씨가 숨지기 2시간 전 태안화력발전소 CCTV 화면입니다. 헤드 랜턴도 없이 손전등으로 환승타워 내부를 점검합니다. 낙탄을 확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머리를 넣어 살펴봅니다. 입사 3개월 차 김 씨는 40m에서 100m에 이르는 시설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다 사고가 난 벨트로 이동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혔습니다. 안타깝게 숨진 김영균 씨의 사인을 둘러싼 대립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굳게 닫힌 대전고용노동청 출입문 셔터. 민원인들은 건물을 돌아 옆문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저녁 고 김영균 씨 유족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면담을 요구하다 건물에서 나가지 않자 노동청에서 퇴고 요청 공문을 보낸 뒤 출입문을 잠근 겁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특별 근로감독의 직접 참여와 태안화력 1호기부터 8호기의 재판 참여 중지를 요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도 이 사람을 갖춰놓고 이렇게도 하는 게 아직까지도 변했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회, 이거는 위에서만 변하고 아래에서는 변하지 않는. 노동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별 근로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나 노조 대표 유족 분이든 아니면 유족의 위임을 받은 분이든 참여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 태안화력 1호기에서 8호기는 사고 컨베이어 벨트 종류와 구조가 달라 작업 중지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노동성을 계속하기로 하고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도 대전 고용노동청을 찾아 시민대책위와 합류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전국에 있는 미군 기지 주변 지역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정부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전체 53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4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오염물질이 나왔습니다. 부산의 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총 석유계 탄화수소 항목이 기준치의 500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땅속에 흘러든 기름 때문에 지하수가 심하게 오염된 겁니다. 일군 발암물질인 비소도 기준치의 4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 일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6배에서 수십 배까지 검출된 것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조사 이후 어떤 조치가 내려졌을까요? 유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 바로 옆마을입니다. 2012년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부가 폐쇄를 지시한 우물을 찾았습니다. 여기 우물 있던 건 언제 없애셨어요? 언제 수도되셨어요? 지금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수도 안 쓰고 그냥 생물 지하수 쓰시는 거예요? 여전히 식수로도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시 환경부의 보고서입니다. 발암물질인 납 등 독성 물질이 수십 배 검출됐습니다. 지하수는 오염이 쉽게 확산되는 만큼 대체 상수원을 제공하도록 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원래는 집안 장독대 쪽에 있던 관정을 불과 50m 위쪽인 바로 저곳으로 옮겨서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하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기지 주변에서는 다른 관정들도 여럿 발견됐습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오염 사실을 알고도 지자체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합니다.
현대모사를 강화할 여건은 안 되잖아요. 내부만 가능하게 되니까 그런 거 아실까요? 비용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안 됐잖아요. 환경부도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통보한 뒤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미군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건 맞는데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국민들의 전체적인 건강과 환경권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5년마다 이런 조사를 하도록 법으로 정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란입니다. 어제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과제를 신성민 기자가 짚어봅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하나인 경기도 과천을 찾았습니다. 공인중개소마다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토지 주들이 여기 포함되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 전에 땅을 살려고 강화하던 사람들이 땅을 매입하려고 지금. 편의시설이 확충된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보이는 주민들. 좋아라고 하죠. 왜냐면 여기 과천에는 여기가 불편해요. 병원도 하나 없고. 정부의 토지 수용에 대책 없이 쫓겨날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의견도 이렇게 수용하지 않고 갑자기 이게 발표가 나다 보니까 전혀 이게 수용된다라는 걸 생각도 안 해봤죠. 일부 주민들은 그린벨트 훼손에 반발해 집단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자연환경을 파괴해서 이거를 갖다가 대규모 택지 공급을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요.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언짢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입주는커녕 아직 분양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서울과 더 가까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소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이 집값이 비싸대 교통이 불편하니까 좀 안 들어오시려고 하시겠죠. 전철이 없으니까 이게 제일 또 불편한 거예요. 여론 수렴과 더불어 서울까지 광역교통망을 입주와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통망이 성공의 관건이 될 텐데요. 서둘러 확충을 해야 서울주택 수요의 분산이라는 정부 정책을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3기 신도시를 성냥갑처럼 획일화된 시설 대신 도시미관을 살린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성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부채는 7,53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등의 자료를 보면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지난해보다 14.6% 늘어난 9,800여만 원이었고 임시, 일용 근로자 가구의 평균 부채도 3,300여만 원으로 14% 증가했습니다. 올해 연말 정산부터 15살에서 29살까지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이 34살까지로 확대되고 감면율도 90%로 늘어납니다. 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하반기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입이나 공연 관람료도 30%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세 9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 기동팀은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하고 TV와 냉장고, 그림 등 총 9점을 압류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어제 공매 물건으로 등록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460번 국도에서 53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 씨의 부인과 두 딸 등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아들의 신병교육대 수료식에 다녀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사무방송이 특별 명예퇴직, 상위직급 폐지 등의 자구 개혁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조직 개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한 500억여 원은 콘텐츠 개발과 미디어 상생을 위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KBS는 30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광고시장 축소와 평창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 제작비 증가 등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됩니다. 이에 KBS는 자구 개혁안을 마련해 경영 효율화에 나섭니다. 20년 이상 구속 직원을 우선 대상자로 특별 명예퇴직을実施하고 상위 직급을 폐지합니다. 경영진 급여를 10% 삭감하는 등
인건비를 크게 줄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부 해외 지국을 폐지하고 지역과 중개소 등 유휴부동산 18곳을 매각해 53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KBS는 이렇게 절감한 비용 500억 원을 콘텐츠 품질 혁신과 독립 제작사 상생, 비정규직 스텝 처우 개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구안을 통해서도 정말 KBS가 누구나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정보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게이트 키핑 강화로 공정성을 확대하는 등 공영 서비스 미디어 KBS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우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벤투 감독이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안컵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왼쪽 수비수의 김진수가 박주호 대신 발탁돼 눈길을 끌었는데 전술 최적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단 발표에 앞서 열린 23세 이하 대표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벤투는 황의조를 최전방에 내세웠지만 골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한 대표팀은 후반 박정인에게 연속골을 내주고 2대0으로 졌습니다. 후반 주세종이 허벅지 부상으로 쓰러져 대표팀엔 잠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주세종이 병원검진으로 최종 명단 발표도 1시간 이상 늦어졌습니다. 수비진의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왼쪽 풀백 자리엔 김진수가 박주호를 밀어내고 발탁됐습니다. 벤투 감독은 수비력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 também não deixa de ser verdade que de alguma maneira houve também um tempo de paragem que o Parque teve após o Mundial, apesar de ter jogado mais. 손흥민 등이 포함된 공격진에서도 석현준 대신 부상에서 맞복귀한 지동원을 선택했습니다. 김진수와 마찬가지로 벤투 감독의 기준은 현재 컨디션보다는 전술 최적화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Luís, creio que são os dois jogadores que melhor se adaptam à nossa forma de jogar, voltam a competir e por isso a confidária ficou bom. 주세종의 부상 회복이 늦어질 경우 벤투 감독은 이진현을 대체 발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명단을 확정한 벤투호는 오늘 21일 아시안컵이 열리는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합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스토브리그를 맞은 프로야구는 연봉 협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올 시즌 연봉에 비해 큰 활약을 하며 이른바 가성비가 좋은, 그래서 내년 연봉 대박이 기대되는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문영규 기자가 뽑았습니다. 2018년 프로야구 가성비 최고는 단연 KT의 신인 강백호입니다. 타율 2할 9푼, 홈런 29개에 84타점. 하지만 연봉은 단 2,700만원. 94년 LG 김재현의 5졸 신인 최다 홈런 21개를 넘어섰고 신인왕까지 타며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지금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팬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한 해 한 해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기록 제조기 강백호는 역대 5졸 2년차 최고 연봉인 넥센 이정우의 1억 1,000만원을 넘어설지 주목됩니다. 1년차 성적을 비교하면 강백호가 이정우의 연봉을 넘어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한국 시리즈 때 이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SK 불펜의 핵심이 된 김태훈도 돋보였습니다. 명경환 감독이 마무리 후보로 올려놓은 김태훈은 평균 자책점 0.83에 우승을 올렸는데 연봉은 4천만원입니다. 믿어주시니까는 마무리 후보로 잘 찍어주시는데 내년 시즌에도 또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타율 2할 9푼 3리에 가을 야구에서 빛났던 넥센 임병욱은 연봉 5천만원. 타율 2할 9푼 4리의 롯데 신봉기도 연봉은 9천만원으로 구단 입장에선 본전을 뽑았습니다. 반면 기아 유성민은 평균 자책점 6.75에 8패로 12억 5천만원이란 연봉이 무색했습니다. 7억 5천만원의 박성민도 타율 2할 5푼 5리로 고액연봉자의 체면을 구겼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남자
남자 프로배구에서 우리카드가 OK저축은행을 상대로 힘겹게 승리를 챙겼습니다. 1세트 OK저축은행 이민규의 서브 실책으로 첫 세트 내줍니다. 2세트에서도 장준호의 서브 실책으로 끝내버리는 OK저축은행, 세트 스코어 2대0에서 3세트 요스바니엘 강서브가 터지죠. 4세트 조재성의 공격력까지 가세하며 승부는 2대2로 균형을 맞춥니다. 그러나 승부는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한 아가메즈의 분전에 힘입어 우리카드가 힘겹게 승리를 거두고 연패를 모면했습니다. 프로농구에서 KCC가 13연승을 달리던 모비스의 연승 행진을 저지하며 모비스의 천적으로 떠올랐습니다. KCC 외국인 선수 브라운의 강력한 덩크슛, 모비스 라거나와의 골밑 대결에서 앞서면서 KCC 초반부터 우세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외곽에서는 이정현이 정확한 석점슛을 터뜨리며 KCC 93대76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KCC는 선두 모비스와의 상대 전적에서 올 시즌 2승 1패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한편 DB는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유성호의 석점슛을 앞세우며 전자랜드의 81대80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여자 농구에서는 OK저축은행이 석점슛 4개를 포함해 18점을 올린 구슬의 활약 속에 신한은행을 88대77로 꺾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세계 태권도 본산 국기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현득 원장이 채용 비리 등으로 구속되며 현직 국기원장 구속이라는 최대 위기에 처했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현득 원장이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국기원 긴급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공개 여부를 두고 신랑이 끝에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있어도 관계는 없지만은 그래도 국정 현안이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관계 없는데 그걸 또 공개를 비공개를 하시고 있으니까 관계 없다고 뽀뽀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자는 이사회는 오현득 원장의 직무 정지와 함께 임시 대행 체제를 결정했습니다. 오 원장은 지난 13일 채용 비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됐지만 여전히 자진 사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기원 안팎에서 오 원장의 해임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사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직무정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원장 직무정지를 설명하자. 그리고 해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명확한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기소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현저한 부당행위나 중대한 손실,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임원을 해임하도록 정관은 규정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현직 원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방치한 이사회가 사태 수습에도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거취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강재구입니다. 2018년 한국체육은 평창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가 줄지어 열렸지만 어느 때보다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오늘 쇄신안을 내놨는데 체육계의 반응 차갑기만 하네요. 김기범 기자가 전합니다. 평창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으로 드러난 빙상계 파벌과 폭력 문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는 실판이 벌어졌습니다. 컬링 팀킴의 폭로 기자회견과 병역특례 비리 등 체육계는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유례없는 질타가 이어졌고 국무총리가 직접 체육개혁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부랴부랴 선수촌 기강 확립과 종목단체 투명성을 강화하는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재준비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관행이라든지 관습 또 여러 가지 행태들을 그야말로 좀 일신을 해서. 하지만 체육계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한체육회 자체의 인적 쇄신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이기웅 체육회장 취임 이후 체육회는 측근 등용과 고문 인사로 조직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총장과 선수총장 등 주요 보직을 결정하는 인사추천위에 명단조차 공개를 거부하는 등 깜깜이 인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육계는 유례없는 위기지만 체육회장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끼리 막 모이다 보니까 또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체육회 창립 100주년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대한체육회는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국내 최초의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수원시청이 오늘 창단식을 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선수 11명과 감독 코치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원시청은 국내 유일의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으로 내년부터 남자 중학교 리그와 클럽 대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잉글랜드 리그컵 대회에서 시즌 6호 골을 터뜨리며 팀을 4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스널과의 리그컵 8강전에서 손흥민은 전반 20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올 시즌 6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리그 아스널 원정에서 이른바 다이빙 논란에 휩싸였던 손흥민에게는 더욱 기분 좋은 아스널 상대의 첫 골이었는데요. 토트넘은 2대0 승리로 4강에 올랐습니다. 클럽 월드컵 준결승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베일과 마르셀로가 패스로 상대 수비 무너뜨린 뒤 골포스트 맞고 들어간 공, 베일의 선제골. 후반 8분, 여기서 가시마의 백패스 실수가 나오는데 이걸 놓칠 베일이 아니죠. 침착하게 두 번째 골 완성합니다. 가시마 감독 화났어요. 불과 2분 뒤 힘찬 슈팅과 함께 골망을 흔들면서 헤이트트릭. 베일 컨디션 최상입니다. 가시마는 후반 33분 도이쇼마의 골로 0패를 면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3대1로 승리한 레알 마드리드, 개최국 아랍에미리트의 알라인을 상대로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미국 프로농구에서 휴스턴이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석점슛 26개를 넣으며 NBA 최다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추위가 주춤하면서 이번 주는 내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중위급까지 내려졌고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대부분 지방에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매서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건조특보가,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평년 기온은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강원 영서 내륙은 아침에는 영하권이겠지만 한낮에는 10도 가까이 오릅니다. 영남은 부산의 낮 기온 16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높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